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새로운 강의 왔습니다. 41번째 강의고요. 실력 양성 운동과 사회적 민족 운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자, 이 시기는요. 1920년대에 해당합니다. 1920년대 또 다른 여러 사회적인, 경제적인 운동들이 벌어지게 되니 이 내용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 먼저 테마 보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보니까 뭔가 웅장합니다. 신께서 원하신다. 신께서 원하신다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뭘까? 자, 때는요, 저 멀리 유럽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전 유럽의 중세시대라고 불리는 시기, 이 중세시기를 보여주는 한 그림이기도 한데요. 이건 뭐냐면요, 당시 유럽에 종교, 크리스트교 또는 기독교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종교가 사회의 대세를 차지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기독교가 우위에 있었던 이런 시대예요. 예, 이 당시 수장이었었던 교황이 중심이 되는 이런 시기, 종교가 모든 분야의 우위를 차지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인간의 감성 따윈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문화는 쇠퇴하고 종교 중심의 여러 문화, 정치적 현상들이 벌어지는 이런 서양의 중세 시대를 의미하거든요. 이때 한 교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황입니다. 어떤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요. 이 지도를 보니까 말이에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회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이 지역을 이슬람 교도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이 예수께서 탄생하신 이런 지역과 관련된 성스러운 곳, 이 지역을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된다. 전쟁이라도 일으켜야 된다. 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교황님 그렇게 하면 좀 너무 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전쟁 일으키고 하면 이거 거리도 멀고, 이거 각 국가별로 협조 이거 잘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신께서 전쟁을 원하신다. 이러면은 이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무려 교황님이 신께서 전쟁을 원하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각국에 전쟁 동원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그 교황 밑에 있었던 국가에서 병력을 보내는데 이게 국가도 운영해야 되는데 저 멀리까지 전쟁 보내는데 국가 재정 거덜나겠어. 그래서 처음에 병력을 모으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어진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에요. 자, 이 십자군 전쟁은 당시 교황이 중심이 돼서 유럽 사회에 전쟁을 막 동원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결론적으로는 실패로 끝나서 교황권이 추락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요. 병력을 모아야 되는데 병력이 잘 안 몰려. 여러분 보시는 그림을 보면요. 뭔가 이상하죠. 예. 지금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이요. 무기 같은 거를 들고 있어요. 애들 데리고 뭐 하는 겁니까? 뭐 전쟁놀이라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놀랍게도 어린이 십자군이에요. 이 정도면 선을 많이 넘었죠. 어린이들을 전쟁터로 보내는 거예요. 이 어린이들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 죽어요. 이건 선을 많이 넘었죠. 그렇지? 서양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도 있었던 겁니다. 왜냐? 어린이라는 존재는 그냥 밥만 축내는 존재. 이거 클 때까지 언제 기다려? 일이나 시켜야지. 말 안 들어? 때려. 이런 당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이런 당시의 사회 분위기 모습이 바뀌게 되는 거는요. 아마도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이런 가치, 민권이라는 개념이 확산된다라고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서양이 그래, 사람은 모두 다 민권, 인권이란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확산되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이제 막 들어오는 시기가 근대 시기부터인 거예요. 자, 근대 시기 때 들어오고 이제 일제강점기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어린이에 주목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맨날 때리기만 했어요. 원래는 어린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린이들을 단지 그냥요 좀 이게 안 좋은 비속어 같은 표현으로 옛날에 막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 어린이들을 잘 돌봐야 된다. 어린이들은 때리면 안 된다. 어린이들은 미래의 주역이다. 라는 이런 개념. 바로 이분이 처음 얘기하면서 확산된 겁니다. 방정환. 예.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어린이날 방정환 들어봤잖아요.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이에요. 원래는 5월 1일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5월 5일로 이제 바뀐 거거든요. 아무튼 자,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왜? 더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이죠.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싹을 위하는 나무는 잘 컸고 짓밟은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의 생각이 당시에 확산되면서 어린이라는 존재, 어린이라는 단어 자체도 확산되고 그리고 어린이들도 우리가 잘 보살펴 줘야 하는 존재구나라는 최초의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이 방정환 이분은요 종교가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천도교입니다. 예, 천도교 동학이죠. 그치? 동학에서 얘기하는 신과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신은 다르겠죠. 그치? 종교는 달라도 신이 원하는 것은 전쟁터로 어린이를 보내라 이건 아니겠죠. 예, 우리 모두가 인권의 보장을 받는 이런 사회를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주제, 일제강점기 때 여러 사회운동 중에 하나의 단면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려고 하는 거는요, 경제적인 운동이에요. 자, 제목에 떡하니 뭐라고 되어 있냐요?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이 주제는 실력을 양성하자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이전에 뭐였었냐면요, 애국계몽 운동이에요. 애국계몽운동의 대표적인 단체 신민회에 대해서도 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실력을 키우자. 왜?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 독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실력을 어떻게 키우는데요? 돈을 많이 벌고요. 많이 알아야 되고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이런 내적인 역량을 키우다 보면은 결국에는 독립의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운동이 실력 양성 운동입니다. 자, 이 운동이 1920년대에 확산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배경이 된 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런 운동을 볼 건데 이게 뭔지 하나씩 볼게요. 일제강점기 때요. 회사령이라는 게 폐지됩니다. 회사령이 폐지된다. 자, 회사령이 뭐였나 봤더니 회사 설립의 요건. 요 회사령은 1910년대에 제정됐었던 건데 회사를 설립할 때 총독부의 허가가 필요했었던 거예요. 요 회사령을 없앤 거예요. 언제? 3.1운동 이후 1920년대 회사령을 없앤 겁니다. 왜 없앴는지 문화통치에서 우리가 봤었거든요. 없앤 이유는 일본 본토의 산업자본들을 도와주기 위한 일제의 정책이에요. 무슨 얘기야? 일본 본토, 한반도 쪽, 일본이 식민 지배하고 있는 우리 땅 말고 일본 본토에서 공장들이 점점점 늘어나는데 근데 제품도 많이 생산되겠죠. 이 일본 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한반도 지역에 팔아가지고 일본 자본들이 돈을 벌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했는데 허가제로 이들이 올 때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이런 제도적인 장벽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총독부가 없애준 거야. 일본 본토 기업들아, 조선 땅으로 와서 많이 돈 벌어가지고 배불리 우리 일본 사람들 부자 되라 라는 거예요. 관세 철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본토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한반도 지역으로 팔아먹으면은 총독부가 세금을 걷었거든요. 그걸 없애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팔아가지고 일본 기업들 부자 되세요. 이런 조치가 1920년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일본 기업들이 만든 물건을 조선 땅에서 한반도에서 팔아먹기가 더 쉬워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지네요.
당시 민족 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일본 기업들 물건 많이 팔리겠네? 우리 기업들은 이제 잘 안 팔리겠네? 안 되겠다. 이러면 우리의 실력이 커질 수가 없어. 우리의 돈,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 돈이고 실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일본 기업들이 만든 물건을 사주지 말자예요. 이게 물산장려운동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만든 물건을 사주지 말고 뭘 사냐? 우리 기업들이 만든 물건을 사자예요. 즉 국산품을 씁시다. 이게 물산장려운동이에요. 국산품을 쓰면은 뭐가 좋은데요? 우리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우리의 실력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독립이 될 거야. 이게 실력 양성 운동이거든요. 그렇죠?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당시 구호 볼까요? 조선 사람, 조선 것. 조선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이 만든 걸 쓰자. 내 살림은 내 것으로. 우리의 살림살이는 우리가 만든 걸 쓰자라는 거예요. 네. 이거 요즘으로 바꾸면 뭐예요? 저 사과폰 쓰지 말고 저 우주폰 씁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것도 H나 K 이런 거 있는 거 쓰지. 이런 거 독일차 이런 거 쓰지 마자. 이런 운동인 거예요. 네. 또는 일본에서 만든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무슨 옷 같은 것도 유로 시작하는 거 그런 모델들 그런 거 말고 우리 것도 많이 있다 이거지. 이런 거 쓰자 이거지. 근데 외국 게 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쓰자. 물산장려운동이. 네. 저 일본 게 좀 더 싸고 좀 더 품질도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쓰자. 그게 애국이야. 라는 운동입니다. 물산장려운동이에요. 자, 이 물산장려운동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평양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북한 쪽 평양에서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주도하여 이것이 점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쓰자라는 운동으로 점점 확산되고요. 서울에서도 이런 단체들 만들어지면서 이를 주도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작회, 토산애용부인회, 물산장려운동과 관련 있는 단체 눈치만 쓱 보시면 돼요. 자작회, 우리가 직접 만든 것, 이게 자작이란 뜻이에요. 토산애용, 토산물, 우리 땅에서 만든 것을 애용하자. 이런 운동들, 그죠? 다 뭐다? 물산장려운동이다라는 거예요. 자, 물산장려운동은요, 우리 거 쓰면 애국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에 따르면은 애국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모두 다 숨어 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쓰자라는 이런 운동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 진짜 사과폰을 안 쓰고 우주폰을 쓰면은 진짜 애국인 거 맞습니까? 애국이다! 아니 우주폰 만드는 회사만 좋은 거 아니에요? 응? 그런가? 아니 그 회사만 좋고 나머지는 좋은 게 없는데? 아니면 외국 상품이 우리 거보다 더 좋다고 치자. 값도 싸고. 그러면은 그거 사는 게 낫지. 왜 여러분들 직구도 많이 하는 이런 지금 세대잖아요. 외국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훨씬 더 싼 거 많다. 좀 외국 사이트 직구 이런 거 보면은, 우리 기업들 것도 외국에서 사면 더 싼 것도 있다. 봐봐라. 우리 기업들이 이런 잘못된 행태들도 있지 않냐? 소비자는 싼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사는 게 권리 아니겠어? 라고 바라볼 수도 있고 더 비탁하게 바라보면은 이런 논리도 돼요. 결국 그 회사들 잘 되라고 하는 상술이잖아. 그들 돈 벌려는 상술이잖아. 다 회사 이익이 되는 거 아니겠어? 자본가들의 이익이 되는 거 아니겠어? 자본가들의 이익을 불리기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잖아. 사회주의가 비판하는 거예요. 자, 사회주의 앞서도 얘기했었어요. 사회주의는 세상을 이렇게 봐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와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본가이고요. 요거 다른 말로 부르주아다 이렇게도 불러요.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 노동자들인데 프롤레타리아다 이렇게도 불러요. 그러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 계급, 즉 자본가와 이 자본가들을 주축으로 하는 돈 좀 있는 경제적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물건 팔아먹으려 하는 애국심 마케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 노동자들이, 소비자들이 이걸 왜 사줘야 돼? 응? 이들만 돈 버는데 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의 비판. 사회주의가 20년대 확산됐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운동도 공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국산품 투자라는 운동,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요구들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국산품을 쓰자라는 운동이 점점 확산되니까 인기가 많아지고 가격도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굴 위한 운동이냐라는 거죠. 한계점에 봉착하게 되는 거다. 바로 물산장려 운동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란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1920년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1920년대 요거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겠습니다. 일제가 표방했었던 문화통치. 일제가 표방한 문화통치는요, 3.1운동을 계기로 일제가 통치 방식을 바꿨다라고 봤었습니다. 통치 방식을 바꾸면서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자치권도 주고 그 다음에 태형령도 없애주고 그리고 교육 기회도 확대시켜 줄게 라고 일제가 표방하고 선전했었던 통치가 문화 통치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의 혜택을 늘리고 차별적인 요소들을 없애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거짓말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대학교 설립도 해주겠다고 했는데 대학교가 없었던 거예요. 예. 대학교 설립을 미루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가만. 대학교라는 거는 정말 고급 교육인데 최고 학부인데 초중고가 아니라 그 위에 단계잖아요. 학문의 최고봉에 있는 게 대학교잖아요. 그럼 대학교를 일제가 안 만들어주면 우리가 무식해지면 어떡하지? 우리가 무식해지면 우리의 실력이 저하될 텐데 우리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돈뿐만 아니라 알아야 돼요. 똑똑해야 돼. 똑똑한 실력을 갖추어야 결국에는 독립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대학교 안 만들면 어떡합니까? 대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대학교를 만들자라는 운동을 벌입니다. 우리가 직접 대학교 만들자. 이상제라는 인물 등이 주도하여 밀립대학 기성회라는 걸 조직합니다. 밀립대학이라는 거는 사립대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예. 총독부가 안 만들어주면 우리가 사립대학교 만들자. 자, 근데 대학교 만들려면요, 돈이 필요합니다. 부재도 필요하고요. 각종 운영 자금들이 필요합니다. 대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습니다. 조선민족 여러분, 최고학부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투자하세요. 모금 걷겠습니다. 1천만 조선인들 1원씩만 걷는다면 대학교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래, 이 운동은 모금 운동이에요. 대학교를 만듭시다. 모금합시다. 투자합시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점점점 불을 붙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제가 이걸 보고서 이건 아닌데 싶은 겁니다. 지금 이게 3.1운동 조금 뒤 얘기거든요. 일제 입장에서는요. 대학교 만들었다가 3.1운동 같은 것도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금운동도 잘 안 됐어요. 당시에 막 여러 가지 막 수해 자연재해들이 좀 있었어요. 모금이 잘 안 되기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대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허무한 결말을 맞습니다. 예, 모금이 잘 안 됐고 일제가 방해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 대학교를 만들어내겠다. 예, 라는 열망은 남아 있었거든요. 일제가 요거를 이상한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일제가 만든 게 경성제국대학이에요. 요거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일제가 만든 거예요. 예. 경성제국대학이라는 우리 한반도의 최고의 대학교를 만들고 주로 일본집에 협조하는 이런 인재들을 키워내려고 하겠죠. 안타깝게도 예, 우리나라 S대학교의 전신격인 조직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경성제국대학이었다. 결과적으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문맹을 퇴치하자. 뭐 교육을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식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식민지 현실이 어떠한지 정확히 알아야 우리 민족의 역량, 평균적인 이런 실력이 점점 커져야 독립운동가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독립의 열망도 고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식한, 무지한, 무지몽매한 이런 조선인들을 깨우쳐야 된다. 한국인들 글자를 모르는 거예요. 이때 이런 문맹률들이 많았던 거예요. 아, 글자 정도는 읽고 쓸 줄 알아야지. 그래야 지식을 채우지. 당시 1920년대 만들어지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신문들이 이때 창간되는데요.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뭘? 문맹을 퇴치하자.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을 표로 이제 우리의 문맹을 퇴치하고 글자를 익히자라는 운동. 그리고 여기서 더 넘어서 동아일보는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을 직접 깨우치자. 글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더 많은 교육을 지식인들이 담당하자. 민중 속으로라는 말이 브나로드라는 러시아 말이에요. 예. 원래 뭐 외국 말고 표어 이런 거 딱 하면은 좀 뭔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이때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브나로드. 그게 뭡니까? 뭐 좀 멋있어 보이는데? 민중 속으로라는 러시아 말이다. 이러면 뭔가 좀 이게 있어 보이잖아. 있어빌리티를 추구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브나로드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운동들은요, 실력을 키우자라는 이런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입니다. 조선일보가 동아일보가 주도하여 전개했었던 각종 운동들 역시 이렇게 활발하게 이어지기도 했었다. 하지만 한계점들이 좀 있었지요. 앞서 봤었던 물산장려 운동은 사회주의 비판이 있었고요. 또 밀리대학 설립운동은 실패로 끝났죠. 이 운동도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해요. 한계점들은 물론 있었구나. 다음에 운동 보겠습니다. 농민운동, 노동운동이라는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결론적으로 보자면요. 앞서 실력 양성 운동은 앞서 봤었던 실력 양성 운동들은요. 주로 민족주의자들이 주도했었던 운동들이에요. 예. 실력 양성 운동은 민족주의자들이 주도했었던 운동. 우리 민족의 실력을 키우자. 자, 그런데 지금 보려고 하는 농민운동, 노동운동은 뭐와 긴밀히 연결될 거냐면은 사회주의랑 연결이 될 거예요. 요거를 보는 거예요. 앞에 지금 1번을 봤다면 지금 이제 2번 내용을 좀 간략히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운동이고 사회주의 어떻게 결합하는지 하나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농민운동을 보자. 농민운동이 뭡니까? 농민들이 생존권 투쟁을 벌이는 운동이에요. 자, 농민, 당시 농민의 삶이 풍족할까요? 궁핍할까요? 궁핍하겠죠. 왜요? 왜 농민의 삶은 궁핍한 거야? 대체 일제 때는 특히나 또 왜? 농민 중에서 내 땅이 있으면 그나마 살만해요. 자영농이에요. 내 땅이 없으면 살기가 어려워요. 소작농이에요. 그렇죠. 농민 대다수는 소작농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내 땅이 없어서 지주에게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주가 횡포를 부립니다. 1910년대에 여러분들 무단통치 요 시기 이전인데요. 무단통치 때 토지조사 사업으로 농민의 경작권이 부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이 소작농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은요. 지주의 횡포에 휘둘리게 돼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 땅이 없는 농민, 내 집이 없는 월세 세입자라고 보자. 근데 집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을 분명히 했는데 보증금 내고 했는데 한 달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 내일까지 방 좀 빼주세요. 예? 내일까지 방을 빼라니요? 다른 사람 나 쓸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방 좀 빼줘요.
아니 내일까지 방을 빼주는 것도 불가능하고 좀 계약을 했잖아요. 어쨌든 내 집이니까 나가요. 이럴 때 대항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는 거예요. 소장농들. 그치? 어이, 나가기가 힘든데. 그러면 이제 집주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월세 2배로 올립시다. 아니, 너무하잖아요. 2배라니요. 싫으면 내일까지 방 빼세요. 그럼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주인 눈치를 보면서, 집주인이 마음대로 월세를 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 이런 거예요. 소장료를 마음대로 막 올리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농민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뭘 요구하겠어요? 소장료를 내려주세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소작권을 다른 사람한테 마음대로 넘기지 마세요. 저 갈 데가 없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요구하는 게 농민운동인데 먹고 살기 위한 투쟁이야.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생존권 투쟁이라 그래요. 여기서 쫓겨나면 농민들은요. 이제 뭐야? 가족도 굶어 죽는 거예요. 어떻게든 부탁하다가 안 되면 시위를 벌여야 되겠죠.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전라도 신안군에서 벌어진 암태도 소작쟁이라는 사건이에요. 암태도 일대 농민들이 지주의 횡포에 맞서가지고 소장료 인하 투쟁을 벌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소장료를 인하하는 데 성공을 거두게 돼요. 예, 이 농민운동, 소장료 인하 투쟁을 벌였구나. 이런 사건이 대표적이구나. 자, 이게 1920년대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표적인 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소작쟁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건들을요. 소장료 인하해달라는 투쟁, 쟁의라는 게 싸운다란 말이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또 싸우는 계층이 있습니다. 노동자예요. 노동운동이에요. 자, 1920년대는 이제 공장들이 막 많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출근해서 일합니다. 출근해서 일하는데 일을 시켜요. 자, 이거 요즘으로 똑같이 하면요. 내가 취직을 했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가서 출근해서 일하는데, 네. 6시 퇴근이에요. 6시 퇴근이니까 끝나고 나서, 그래, 열심히 일했으니까 친구 만나야지 했는데, 부장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좀 밥 먹고 와서 야근 한 10시까지 합시다. 예. 나는 저 약속 있는데 못하죠? 그치? 뭐 그럴 수도 있다, 진짜. 그런데 월급을 깎아요. 이번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한 100만 원 깎아야 될 것 같은데, 다들 동의하지? 아니, 좀 동의, 혼자 얘기를 못해요. 그죠? 월급 깎지 마세요. 노동시간을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노동자들 죽는단 말이에요. 또는 먹고 살기가 팍팍해진단 말이지. 임금 올려주세요. 깎지 마세요. 노동조건 개선, 노동시간 단축 이런 것들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존권 투쟁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할 건데요? 이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요구 조건을 얘기하겠죠. 월급 깎지 마세요. 그 다음에 노동시간을 줄여주세요. 회사에서는 죄송합니다. 들어드리겠습니다. 할까요?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집단 행동을 하는 거예요. 원산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이제 공장문 닫는다. 그래서 협상하자. 이런 대규모 총파업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 파업은요, 당시 한국인 노동자가 일본인 자본가한테 이제 구타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불만들이 여기서 쏟아진 거예요. 어떤 큰 계기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요, 이 파업이 벌어지면서 해외 각지의 다른 나라 노동자들의 격려를 막 받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국적은 다르나, 지지한다. 이런 각종 지지 전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요, 요거 앞단원의 내용에 들어가 있긴 한데요, 이는요, 신간회의 지원을 받기도 했었던 사건입니다. 신간회가 광주학생항일운동 및 원산 노동자 총파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활동 역시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사건,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요.
강주룡이라는 사람이 임금 삭감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을밀대라는 건축물 저 위에 올라가서 고공 농성을 벌이기도 했었던 사건이 무려 일제강점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면은 가끔 그런 거 나오거든요. 뭐 타워 크레인 노동자 올라가가지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게 그 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자,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노동쟁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앞서 봤었던 소작쟁의, 지금 여기서 보는 노동쟁의다, 쟁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먹고 살려고. 즉, 생존권 투쟁이에요. 생존권 투쟁이에요. 원래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자, 근데요, 누가 일으킨다 그랬어요? 소작농, 또 노동자. 소작쟁이와 노동쟁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작농, 토지가 없어요. 노동자, 자본이 없어요. 토지가 없어서 남의 땅을 빌려 경작하는 농민. 자본이 없어서 남의 자본에 고용돼서 일하는 노동자. 그죠? 노동자의 세상을 만들자라는 사상이 있었는데 사회주의. 토지가 없는 농민, 자본이 없는 노동자, 이들의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지주와 자본가를 타도하자. 혁명을 일으키자. 이게 사회주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쟁의 활동은 사회주의랑 뭔가 비슷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이들 끌어들여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겠네? 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각종 쟁의 활동은 서서히 바뀌어. 어떻게? 사회주의 운동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각종 운동으로 변화 발전하기도 합니다. 다음의 내용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처음 시작 부분에서 봤었던 소년 운동입니다. 바로 방정환, 이분이 주도했었던 어린이들의 권익을 보장하자라는 운동이에요. 자, 이 방정환은요, 천도교 교도입니다. 천도교는 기존 동학이었었고요. 천도교의 3대 교주가 손병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손병이의 사위예요. 방정환은. 이 방정환은 어린이들의 권익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이런 운동을 벌이면서 어린이 구연동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잡지 어린이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일인어가 뭡니까? 어린이.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잡지 어린이를 발행하고 어린이들의 권익을 보장하자라는 이런 운동, 소년운동인데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 천도교 중심이야. 천도교 기존 동학이죠. 사람이 곧 하늘, 인내천, 동학. 천도교, 사람이 곧 하늘, 어린이도 하늘, 여성도 하늘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성운동은 앞서 근우회라는 단체를 봤었습니다. 이 근우회는 신간회 자매단체로서 살펴보기도 했었던 단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형평운동이라는 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운동이 나오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다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제는 1920년대 들어서 공개적인 대외 활동, 한국인들이 조직 만든 것 자체는 허용은 해줬어요. 다만 통제를 할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욕구들이 이렇게 저렇게 표출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1920년대에 누가 이걸 주도할 거냐? 백정. 이 백정들이 주도하는 자, 이런 운동이 전개되기도 할 거예요. 이 백정들이다라고 한다면 원래는 이들이 뭐였었냐? 도살업에 종사하는 계층으로서 고려시대 때에는 화척, 양수척 이렇게도 불렸었던 계층들. 이 조선시대 때 와서 백정이라고 불리면서 천대받기도 했었던 계층이 바로 백정이죠. 자, 이 백정은요, 이전 신분제가 폐지된 이후에 평등하게 대우를 받을 줄 알았어요. 자, 신분제가 폐지된 거는요, 일제강점기 전에 갑오기역 때 신분제가 폐지가 되죠. 그래, 이 백정들도 신분제 폐지됐으니까 우리도 평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백정 출신이잖아. 백정이잖아 라고 해서 천대하는 거예요.
백정을 차별하지 맙시다. 지금도 보면은 뭐 사회적인 각종 소수자들 있잖아요. 예, 이들이 이제 뭐 거리 시위나 뭐 그 가두 행진 같은 거 하잖아요. 이 백정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자, 이 백정들은요, 신분적인 사회적인 차별에 맞서서 백정 X 이렇게 모욕적으로 하지 맙시다. 우리도 인간으로 불러주세요. 공평하게 대우해 주세요. 라는 여러 가지 운동들을 전개하는 겁니다. 이 운동은요,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점차 확산이 되는 운동. 이게 바로 형평운동이라는 운동입니다. 1920년대 마찬가지로 백정들이 주도했었던 사회적인 운동. 이고요. 그 외 다른 운동들과 함께 20년대.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1920년대에 확산됐었던 여러 가지 운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 겁니다. 자, 이렇게 이론 강의 마치고요. 자, 문제풀이에서 내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920년대에 들어서 전개된 이러한 사건들, 실력 양성 운동, 그리고 각종 민족 운동. 자, 관련된 문제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이에요. 민출근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운동 어떤 운동인가? 단서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평양에서 조만식의 주도로 시작된 운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옆에 보니까 조선 사람 조선 것 구호를 내세웠대요. 그래, 우리 것을 쓰자라는 국산품 애용운동, 바로 물산장려운동이다. 1920년대에 전개됐었던 우리 것을 쓰자라는 운동이었었어요. 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이 야, 이거 자본가들을 위한 운동 아니냐, 당신들 물건 팔아먹기 위한 수단, 술책 아니냐 라면서 비판하기도 했었던 이 운동, 바로 물산장려운동이었습니다. 자, 이 물산장려운동은 당시 일본 상품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것을 써주자라는 이러한 운동이었었어요. 관련된 보기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통간부 탄압과 방해로 중단되었다. 일제강점기 때는 통간부 없습니다. 조선 총독부죠. 자, 통간부 방해가 있었던 거는 일제강점기 전에 있었던 바로 앞서 봤었던 대한제국 말기 때 국채보상운동 관련해서 주로 등장하는 보게. 자, 2번, 조선 관세령 폐지를 계기로 확산되었다. 관세령을 폐지한대요. 일본에서 조선 한반도로 물품이 들어올 때 세금을 매겼었는데 이것을 폐지시켰다. 1920년대 들어서. 왜? 일본 본토의 산업자본들을 지원하기 위함이었었죠. 그러다 보니 이런 폐지 정책으로 인해서 일본 상품이 국내로 많이 들어오네. 자, 그래. 그러면 우리 것을 이왕이면 쓰자라는 이런 운동으로 이어진 거죠. 요게 물산장려운동의 배경이기도 했었다. 3번, 황국중앙총상회. 이거 언제 봤습니까? 황국중앙총상회는 이전 대한제국 시기 독립협회 활동하는 그 시기 때 시전 상인들이 상권을 지키기 위하여 설립했었던 상권수호운동 단체예요. 1898년 90년대 말 전개됐었던 운동입니다. 4번에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설립에 영향을 끼쳤다. 자, 이러한 은행들은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등장하냐?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에서 등장해요. 자, 대한제국 광무개혁에서는 대한제국이 우리의 자주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은행 설립을 적극 후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어쨌든 1890년대 말 1900년대 초 이때 일제강점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5번,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자, 노동운동이 아니죠. 이 운동은요. 지금 물산장려운동은 국산품 쓰자라는 운동이고요. 노동운동으로서는 1929년에 발생했었던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에요. 여러분이 앞서 이론에서 들었었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답으로 고를 수 있겠네요.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골라보자. 자, 시기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거 지금 무슨 얘기인지 빠르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대학을 세운다라는 일, 대학 설립과 관련한 그거 얘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쭉 보니까 조선 사람의 대학이라는 것을 생겨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번에 우리의 밀립대학을 설립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밀립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상제 등의 인물들이 지금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우리의 대학을 설립하자라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네요.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20년대 전반기에 전개됐었던 운동이에요. 1920년대 우리의 대학을 설립하자, 최고학부를 설립하자, 이러한 운동이죠. 그러면 언제입니까? 일단 1920년대니까 가는 답이 될 수 없겠죠.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한성사범학교, 요거 어디에서 등장했었던 거냐면은 여러분이 앞서 봤었던 2차 갑오개혁에서 교육, 입국조서 반포, 한성사범학교 설립, 이런 교육정책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1차 조선교육령은 1910년대예요. 무단통치 시기 때예요. 일본인과 조선인들의 학제를 차별했었던 당시 헌병경찰 통치 시기 때의 제도, 그리고 1910년대로 쭉 흘러가다가 3.1운동, 이 시점을 계기로 하여 이제 문화통치로 바뀐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물산장려운동이든 아니면은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든 다 1920년대에 있었던 일이죠. 자, 근데 보니까 경성제국대학교, 우리가 우리의 대학교를 설립하려는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것은 좌절되고, 그리고 일제가 우리 일본이 대학교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여 만든 경성제국대학교, 요거는 일제가 만든 대학교다라고 봤었어요. 자, 그래서 3.1운동 이후 1920년대인데 요 사이 시기, 요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답을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사건, 자,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가에 보니까 전라남도 신안군, 신안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고율의 소장료를 징수한 지주 횡포가 있었대요. 소작인들이 전개했다고 합니다. 지주의 횡포가 있어서 소장농들이 소장료를 너무 많이 과다하게 가져가지 마세요 라는 이러한 생존권 투쟁, 바로 암태도 소작쟁의, 1920년대에 전개됐었던 대표적인 소작쟁의 사건이지요. 다음에 한 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조선 노동자를 구타했대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1920년대 말 전개됐었던 원산 지역에서의 총파업, 바로 원산 노동자 총파업 사건이네요. 자, 요 대표적인 노동쟁이죠. 대표적인 소작쟁이 사건 23년에 암태도 소작쟁이, 그리고 대표적인 원산 노동자 총파업 20년대 말 29년에 벌어졌던 두 가지 사건.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중국의 오사운동, 중국에서 반제국주의 투쟁이 벌어지게 될 텐데, 자, 이렇게 영향을 주었었던 거는 앞서 3.1운동의 결과로서 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벌였던 3.1운동은 당시 식민 지배받고 있는 여러 국가들에게 이런 영향을 주기도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중국에 오사운동이 있었구나. 3.1운동 얘기입니다. 2번, 혁명적 농민조합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혁명적 농민조합. 자, 지금 소작쟁이든 노동쟁이든 생존권 투쟁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벌이는 활동, 운동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 생존권 투쟁은 사회주의 운동처럼 바뀌기 시작한단 말이야. 생존권 투쟁,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런 사회주의 운동과 유사해진단 말이지. 자, 이 사회주의에서 추구하는 거는 지주자본과 타도하고 혁명을 일으키자, 혁명의 피를 보자, 빨간색, 혁명적 적색운동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혁명적 적색운동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는요. 1930년대 들어서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1920년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의 내용은 1930년대 접어들어 변화된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겠다.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뭡니까? 3.1운동이잖아요.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된다. 4번에 일본, 프랑스 등지에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노동운동을 이렇게 벌이고 있구나. 해외 각지의 다른 노동자들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라는 격려 전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왜? 원산에서 노동자들이 일으켰던 사건이니까요. 예, 답은 4번입니다. 5번에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됐다. 이것도 3.1운동이네. 3.1운동의 결과 일제의 통치 방식은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많이 봤었습니다. 자, 옳은 것은 4번입니다. 4번 문제. 밑줄근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어떤 운동이 있는데요. 이 운동이 뭔가 보니까 일단 1925년, 1920년대 전개된 운동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백정들은 이라고 돼 있어요. 백정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차별받았대요. 다 같은 조선민족인데 왜 핍박하냐. 그래서 우리는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대요. 이 운동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자, 백정 출신들이 벌였었던 사회운동, 1920년대 형평운동입니다. 형평운동은 백정들이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 1920년대 사회운동이며 경상도 진주를 중심으로 하여 확산됐었던 운동이었었어요.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조선 형평사, 형평운동을 전개했었던 당시 단체. 자, 요게 정답, 키워드가 그대로 있네요. 2번에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는 대한제국 시기 때 존재했었던 신문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폐간된 신문입니다.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아 확대된 이런 운동은 앞서 뭐가 있었냐? 국채보상운동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전이죠. 3번 평양에 시작해서 전국 확산되었다. 평양? 아니에요. 형평운동은 뭐였습니까? 뭐로 바꿔야 돼요? 진주로 바꿔야 되죠. 그리고 뭐 전국 확산까지는 아니에요. 자, 지금 3번의 내용은 물산장려운동과 관련된 내용이지요. 4번에 순종의 인산이를 기한 대규모 시위를 계획했다. 순종의 인산이. 그래서 민족주의, 사회주의 연대를 시작해보자. 바로 60만세 운동이었습니다. 20년대. 5번은 앞서 봤어요. 구타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었던 원산 노동자 총파업. 예, 요 사건이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각종 실력 양성 운동 및 쟁의 활동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저는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